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 TV 작가 신경진입니다. 주말에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봤는데 무척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깔깔거리면서 웃었는데 블랙 코미디 영화라서 무척 재밌습니다. 추천드리고 그 영화에 원작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작 소설 X라는 도끼 그 소설 구해서 읽고 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Thin Red Line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요. 캐나다에서 살 때 본 영화인데 이게 한국에 제가 5년 캐나다에서 5년 지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또 좋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그래서 상당히 왜 그럴까 충격을 좀 받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 이 영화가 한국인들 우리한테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뭐지?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난 전쟁이지? 헷갈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 Thin Red Line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역사적 배경이어서 오늘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고 밑에 어떤 섬일까요? 하와이입니다. 네, 하와이에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 전투기들이 공습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건 좀 쉽죠? 진주만 공습입니다. 그래서 펄하버, 진주만이죠. 이 진주만 미국 함대가 정박해 있는 병창기지죠. 여기를 일본이 겁도 없이 때립니다. 대규모 공습을 해서 피해가 막대했죠.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는데 여러 그 배들 항공모함을 포함한 들이 다 자초했습니다. 이때 41년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시아인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1941년 12월에 진주만 공습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계기일 뿐이다. 아시아 사람들에게 태평양 전쟁의 시초는 진주만 공습이 아니라 1931년 9월 18일의 만주사변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인데 41년 그보다 10년 전인 1931년에 이미 아시아에서는 발발했다. 이 전쟁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이 41년이다. 이 이야기고 만주사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관동군이 이제 만주를 통해서 중국을 먹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라는 거죠. 식민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괴뢰 정권을 세웁니다. 청제국에 맞서서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죠. 이게 이제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노란 지역이 만주국입니다. 일본이 세운 괴뢰 정권. 1931년도에 만주정변이 있었다. 자, 역사를 좀 더 돌아가서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일왕, 본인들은 천왕이라고 부르죠. 일본 일왕 누굴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본이
양이론을 떨치고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사진 속에 나온 일본 왕이 바로 메이지입니다. 메이지 일왕. 그리고 유신이라는 말은 개혁의 다른 말입니다. 일본식 표현이죠. 개혁. 그래서 명치, 이 일본 왕 메이지가 개혁을 주도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건 이 개혁 조치는 혁명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위로부터의 권력, 최상부로부터의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바뀐 게 아니고 이 일왕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이 하급 사무라이들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학제도 바꾸고 징병제도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구미 열광을 따라잡기 위해서 산업화도 이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국가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말 그대로 구미 열광과 유럽과 미국에 맞서는 그런 국력을 키우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 자신들이 힘을 키운 이후에 1910년에 조선을 병합하게 되고 개혁 지지 세력이 하층 무사계급, 사무라이들, 상인계급들이 했다. 그리고 이 개혁을 통해서 일본 근대 자본주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메이지 일왕입니다.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가가 지금 화폐에 나왔습니다. 화폐에 나온다는 거는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 메이지 유신을 했던 가장 중심적인 세력, 그리고 이제 총리 대신이었고 조선 통감부 통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서서 주도했던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 어떻게 됐습니까? 안중근 열사가 피격했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화폐에 등장했다라는 건 일본인들에게는 이 정치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작가입니다. 누굴까요? 작가가 일본 근대 작가인데 소설가가 화폐에 등장했던 나스메 소세키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약간 부러운 측면이 있죠. 뭐 나스메 소세키 문학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작가에 대한 위상 이런 것들을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는 오늘 하지는 않을 건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메이지 시대라는 것, 메이지 일왕이 주도해서 일본이 개혁 조치를 취했다. 이 시대적 분위기를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소설은 바로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들입니다. 마음, 그 이유, 뭐 산시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메이지 시대의 일본의 생활상들을 굉장히 잘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교양도서 100권에 포함된 소설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메이지 일왕의 그 개혁 조치로 국력을 키우게 되고 20세기 초에 들어오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일본 자신들도 깜짝 놀랄 만큼 러시아와 청나라를 대상으로 이 강국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아시아의 이 패권이 완전히 급격하게 일본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전통적인 맹주였던 중국과 러시아를 격파해버렸던 거죠. 일본도 놀라고 세계도 놀랐습니다. 사실 뭐 일본이 운이 좋았습니다. 이때 러시아만 해도
1차 세계대전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 동북아의 정신을 쏟을 수 없는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부동항이 없어가지고 무기로 옮기는데 뭐 힘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다. 운도 굉장히 좋았다. 결정적인 거는 이제 1910년에 조선 병합.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의 물자를 수탈하면서 더욱더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고 이제 일본 내에서 이 유신 그 개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일본은 급격하게 군부 쪽으로 이 정치적 힘이 기울게 됩니다. 기울게. 그러면서 이제 극우주의가 이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내에 자민당 내의 극우 세력들은 대체적으로 이 메이지 유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인을 중심으로 한 군부, 이게 항상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죠. 일본 정치가 민주화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세력들은 이제 이들 극우주의자들과 맞서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앞서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던 청나라 청일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그래서 1931년에 만주 정변이 일어났고 만주국 괴뢰 정부를 세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뭐 이제 그 유명한 그 중국의 합작 뭐 이런 것도 있죠. 공산 세력과 저쪽 그 장개석 세력이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이야기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중화민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37년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본은 대륙으로 발판을 넓혀 나가게 되고 주황색 그림이 있죠. 지도에서 주황색이 일본이 이미 먹어버린 식민지, 대만과 조선, 저쪽 몽골, 그리고 인디아 저쪽 이거 판자스 지역이라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쪽 지역하고 지금 이 분홍색 쪽으로 이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일본 근대 소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나, 무라카미 하루키도 여기에 대한 난징 사건, 자신의 아버지가 좀 연루됐는지 태엽 감는 새, 뭐 여러 소설에서 이 문제들을 무라카미 하루키야 뭐 직접적으로 리얼리즘을 쓰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배경으로 이런 중일 전쟁의 모습, 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전쟁의 모습 이런 것들이 소설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자, 1941년으로 왔습니다. 진주만 공습. 다시 이제 돌아와서 왜 그러면 일본은 무모하게도 미국을 때렸을까? 자,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미국은 계속 고립주의를 자처하면서 일본이 그러든 말든 내버려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일본 내에 이제 일본이 너무너무 세력을 넓혀가니까 미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의 재산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금수 조치를 취하고 경제적인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석유 수출을 금지해 버립니다. 일본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에너지원이 끊겨 버린 거죠. 전쟁 석유가 없은 상태에서 전쟁할 수 없죠. 여기에 반발해서 무리하게도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이제 쳐들어간 거죠. 지금 사진 속에 나온 사람이 도조 히데키입니다. 이 시기에 일본 수상이었고, 이 도조 히데키의 지휘 아래 이제 그 우길기가 보이시죠? 본격적인 태평양 전쟁, 미국과의 전쟁이 1941년부터 시작되었다. 도조 히데키를 우두머리로 한 강경파 일본 내각이 미국과의 개전을 결의하고 개전과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
최대 방해물이던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공격하여 경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군이 입은 피해가 굉장했다. 그래서 이 진주만 공습에 대한 습격에 대한 이야기들은 영화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 돌아 돌아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고, 우리한테 익숙한 건 역시 진주만이라는 영화입니다. 마이클 베이, 그 유명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죠.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OTT 들어가셔서 진주만이란 이 영화에 진주만 습격 공습을 하는 일본의 모습만 잠깐 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고 다음 날,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가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치욕의 날이라는 연설입니다. 미국의 치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선전포고를 마침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두고 역사가들은 일본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검들였다, 뭐 이렇게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 태평양 쪽에 이 2차 세계대전에 끌려 들어오게는 되는 계기를 일본이 제공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그 석유 수출 금수 조치였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시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동시에 그 해에 태국과 말라야, 필리핀, 괌, 길버트 제도, 홍콩, 그래서 쭉 태평양 쪽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일본이 먹었던 땅들.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에 가시면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대만 뭐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 뭐 이런 지역들, 태국 이런 데 가면 일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일본 차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니고, 일본의 세력권 이런 것들, 역사적 영향 이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다 못 먹었죠. 만주와 이 동북 쪽을 제외하고 다 먹지는 못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무라이 옷을 입고 있는데 서양인이죠. 프랑스인입니다. 비고시라는 분인데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만화를 그리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에 체류하게 되면서 일본의 풍습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립니다. 일러스트레이트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 일본의 그 메이지 시대의 이 풍속을 굉장히 잘 말해주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국 내 그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본에서는 유명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의 그림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그 메이지 시대를 건너왔는가, 이런 풍속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비고스의 그림들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일본의 이제 뭐 섬들, 그리고 일본 여인들의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쇼킹 on Japan, 일본에서의 뭐 충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동경과 공포, 뭐 이런 미스터리, 호기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그림들이다. 사파들. 특히나 이 비고시라는 이 분은, 아티스트는 일본의 그 게이샤 문화, 놀이 문화, 유흥 문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의 혼욕, 혼탕 하는 모습들 흥미롭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지금도 뭐 혼탕 있다고 하죠. 원래 예전부터 많았고,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이
풍기문란 단속령이 내려져서 법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방의 온천 등에서는 계속 이 전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목욕을 한다? 이상하긴 합니다. 게이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센을 들고 게이샤가 춤을 추고 유흥, 향락을 즐기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 여전히 메이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런 전통적인 옷들 입고 있는 거 보이고 1899년에 그린 게이샤의 죽음, 자살, 사랑을 잃고 자살하는 게이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왜 흥미롭냐면 일본 근대문학에서 그 게이샤들이 등장하는 씬들, 일본 문학들을 읽으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게이샤와의 관계, 계속 게이샤를 찾아가서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고, 설국의 그 풍경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 자, 1941년에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졌고 6개월 뒤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치욕의 날 연설을 하고 전쟁 선포를 한 이후에 6개월 뒤에 마침내 미국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그게 바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이 해전 속에서 이제 일본 군대를 속이고 일본 함대를 완전히 격파해 버립니다. 미군이.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일본의 세력이 이 전쟁 이후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또 한편의 영화 미드웨이라는 영화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뭐 그렇게 막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 흐름을 읽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화다. 약간 액션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서 그런 대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좋은 영화다. 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일본이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된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미국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이 진주만 공습과 태평양 전쟁 이 시기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런 외교적인 관계, 역사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1853년에 미국의 그 함대 군함이 일본에 들어와서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말하는 흑선도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화를 보시면 이 흑선이 들어와서 검은 철로 된 증기선이죠. 사람이 젖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배가 일본의 항해 저쪽 어디였죠? 이즈반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들어온 걸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되죠. 나중에 저기 도쿄 쪽에도 들어오고 그죠? 군함 내쳐 요 흑선도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이 경악, 공포에 휩싸였고 동시에 또 호기심도 느꼈다. 아, 저 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그래서 금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흑선을 보기 위해서 미군의 군함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일본이 이제 일본의 정치 세력들은 양이론, 오랑캐를 몰아내자라는 주장과 개국론 아니다. 문을 열어서 그들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두 세력으로 맞서게 됩니다. 결국 누가 이겼냐? 개국론이 이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한 60년 뒤에 일본이 조선을 병합해 버리는데, 식민지화 해 버리는데, 만약에 한국도 조선도 빨리 문을 열었더라면 어땠을까? 뭐 역사에서 만약 이런 것들이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조선이 힘없이 일본에 병합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으니까, 야기론과 개국론. 자, 이 개국론을 이끈 지역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조슈, 도사, 사스마, 요 지역 이제 번이라고 붙여져 있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정치 세력화, 이 개국론자들이 이제 앞으로 메이지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론적 바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본의 이제 그 부국강병을 하게 되는 이론적 토대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현재 자민당 세력도 다들 찾아보시면 이쪽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정치 지도자, 사상가가 가이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달가운 인물은 아니죠. 이들이 조선 식민지화에 나서게 되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영웅입니다. 이들이 전쟁 기술 뭐 이런 걸 통해서 부국강병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군사력, 그래서 유신 세력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 부국 강병에는 일본이 철저하게 이제 일본 내의 엘리트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면서 이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유학을 이제 유럽과 미국으로 가게 된다. 사실 청나라와 일본, 조선 이 세 나라가 사실 전부 다 처음에는 양이론을 외쳤죠. 청나라도 굉장히 늦었고, 뭐 청나라는 아편 전쟁 이런 것도 있었고 슬픈 역사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양이론이 더 셌죠. 그런데도 유독 일본이 이 개국론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일본이 이 태평양 전쟁까지 가게 되는 원인인데, 왜 일본은 이렇게 빠르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우리는 한국인들은 역시 우리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이 없는 상태였다. 지금 그 신문에 난 일러스트레이션 사파인데 밑에 물고기 한번 보십시오. 꼬레라고 있죠. COREE, 코리아, 한국입니다. 자, 조선을 두고서 러시아와 일본과 청나라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다. 누가 먼저 먹을까? 결론은 일본이 먹었습니다. 고종을 두고 일어난 사건들 뭐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아픈 역사로 남아 있고, 메이지 17년에 한번 보면 일본이 부국강병을 내세우면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경공업 위주에서 이제 중공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중공업에서 조선업, 이 나가사키에 동양 최대의 조선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걸 주도한 회사가 바로 미쓰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쓰비시에 대한 우리가 그 징용, 그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업을 기반으로 일본이 이 군함 제작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나가사키에 미쓰비시의 조선소가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하긴 하지만 짬뽕이 아니라 나가사키는 원폭, 미국이 두 번째로 히로시마 다음에
본폭을 떨어뜨린 지역입니다. 이쪽에 조선소가 있고 군수 병참 기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조선소를 기반으로 일본은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해군력으로만 미군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뭐 미군이 이제 이 이후에 태평양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면서 군사력을 마구마구 키워서 군함을 마구마구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과 뭐 1, 2년 사이에 일본 함대를 압도할 수준으로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뭐 미국이 워낙 대단한 거죠. 근데 발발 초 40년대에는,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본이 함대, 이 해군력으로만으로는 미국을 압도했다. 이런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한 것이죠. 괜히 미국을 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사력과 함께 일본 내에서 가장 이제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학문적 측면,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유학생들을 보내면서 일본이 이 학제, 교육 제도를 개편하게 되는데, 근대 교육을 실시하게 되죠. 근대 교육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나라가 힘이 세지는 거죠. 이걸 주도했던 게 바로 도쿄 제국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가로서, 작가로서 흥미를 갖고 있는 건 일본의 근대문학의 발전에 이 도쿄 제국대학,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나스메 소세키, 여기에 교수로 있게 되죠. 영국에 유학을 2년간 갔다 온 이후로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이 나스메 소세키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근대문학이 싹이 트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걸출한 다니자키 슈니치로나 뭐 이런 가와바다 야스나리 뭐 이런 작가들이 나오는 그 씨앗을 이 도쿄 제국대학이 세웠다. 그래서 현대 도쿄 제국대학의 모습입니다. 예전 전공투 때 불탄 그 대강당이죠. 1910년에 조선병합을, 이제 이게 메이지 1왕 43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이 병합되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이제 태평양 전쟁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41년에 진주만 공습이 있고 42년에 바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깨집니다. 일본 40년만 해도 일본이 군사력 최고였는데 미국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소를 동원해서 큰 배들을, 이제 군함들을 지으면서 다시 압도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일본 함대를 격파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자, 이제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이 제가 이제 주로 잡은 영화 신 레드 라인의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감상할 때 가장 이상한 지점이 이 남태평양에서 미군과 일본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전쟁인가? 약간 의심이 되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태평양 전쟁. 저기 호주 근처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자,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신 레드라인이라는 이 영화의 역사적 배경은 과달카날 전투라고 합니다. 고달카날이라고 읽기도 하고 영어로는 과달카날, 이쪽으로 발음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이 과달카날 전투에서 이루어진 사건, 전투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이게 언제냐? 1942년 7월,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일본을 이겼지만 요쪽 호주 쪽, 저쪽 솔로몬 제도, 남태평양 쪽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미군이 함대를 보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이 거의 1년간, 1년 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1942년에서 1943년까지.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Thin Red Line이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처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상상에 의한 전쟁인가?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야 이게 태평양 전쟁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요쪽에 아래쪽 보시면 Battle of Coral 산호 바다 그 전쟁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전투도 여기 솔로몬 아일랜드가 보이시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 보면 뉴기니아가 보이고 호주가 보이죠? 요쪽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재밌는 게 잘 보십시오. 일본은 저쪽에 보이고 저쪽 태평양 너머서 미군이 있잖아요. 요쪽에 일본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활주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그래서 이 활주로를 가진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과달카날입니다. 활주로가 있는 이 과달카날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 미국과 일본이. 요게 이제 과달카날 전투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과달카날이라는 섬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돌아가면서 1년 동안 싸웁니다. 서로 이 옆에 있는 이 활주로를 갖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육지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비행기를 이제 서로 본국에서 만든 비행기를 이쪽 섬에다가 많이 옮겨다 놓고 비행기를 많이 띄울수록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를 두고 1년 동안 1년 넘게 미군과 일본군이 싸웠다. 그런데 영화에 보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나중에 마지막 장면은 이 활주로에서 미군들이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이 활주로를 제가 당시에 처음 이 영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이 활주로를 거의 대부분이 조선인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이 징용을 통해서 이 징용을 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활주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고 영화를 봤어야 되는데 뭐 늦게나마 좀 알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인 거죠. 자,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영화인데 199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에 캐나다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본 영화죠. 이 영화는 캐스팅만으로도 사실 압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너무 잘 나갔던. 자, 그런데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Thin Red Line. 아주 얇은 붉은 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군사적 용어로는 얇은 방어선.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최후의 저지선이라고 합니다. 이 저지선을 두고 일본군과 미군이 전투를 벌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미국 중서부 속담에서 이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전쟁이 벌어지면 참혹한 거의 지옥 상태.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굉장히 잘 녹아 있습니다. 전쟁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녹아 있는 영화다. 그래서 조금은 좀 이상적인 리얼리티를 버리고 좀 더 초현실적인 방식의 접근도 이 영화에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캐스팅이 대단하다 그랬죠? 숀 펜, 에이드리언 브로디, 또 누가예요? 조지 클루니, 존 쿠사, 닉 놀티, 존 트라볼타, 대단한 사람들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감독이 대단한 거죠. 감독이 유명했고 전쟁을 거의 예술 수준으로 끌어올린 영화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 우리가 태평양 전쟁에 대한 별로 잘 모르고 또 여기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대단히 이상적인 것들, 좀 더 비현실적인, 좀 더 예술적인 수준까지. 이 영화의 주제는 역시 전쟁이 이 자연의 심장부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 아름다운 그 솔로몬 제도, 지상에 나온 것 같은 남태평양의 섬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큰 주제가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의 심장부에서 이 전쟁은 무엇일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 상륙을 앞두고 닉 놀티와 함대장인 존 트라볼타가 나누는 대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륙 이후에 대령 닉 놀티와 이 중대장, 중대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중대장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다. 자, 영화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사진 한번 보시죠. 누군 것 같습니까? 우린 뭐 다 알고 있죠. 인천에 가면 이 장군을 모시는 무당도 있다고 하는 메가더입니다. 메가더 장군. 메가더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한국 전쟁에서 이 연합군을 지휘해서 우리한테는 인천 상륙 작전의 총대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태평양 전쟁을 이끈 태평양 사령부의 총책임자이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장 그 아까 과달카날 전투를 이끈 것도 다 이 메가더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메가더가 남긴 유명한 말,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영어로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die와 fade away 차이점 뭘까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고, 메가더 장군이 그 일본군에 점령되었던 필리핀을, 자신이 원래 그 필리핀에 주둔해서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필리핀이. 근데 일본군한테 뺏깁니다. 이걸 다시 수복한 게 44년. 마침내 이제 승기를 잡고 저쪽 과달카날 솔로몬 제도에서 이뤄진 남태평양 전쟁도 승리하고, 마침내 필리핀까지 다시 회복한, 수복해서 상륙작전을 벌이면서 해변에서 걸어 나온 장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걸로 전 세계에 이 자신의 입지 이런 걸 알리는 거죠. 내가 메가더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는 급격하게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는데, 이때쯤이면 일본이 항복선언을 할 만한데, 일본의 이 극우를 중심으로 한 이 군국주의자들은 끝내 항복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투는 이제 중국과 저쪽 그 남태평양 그리고 동남아 이쪽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미군이 본격적으로 일본 본토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제 1944년입니다. 이제 완전히 미국에게 계속 연전연패하면서 밀리게 되는 일본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막다른 골목에 이제 쫓긴 일본이 내건 한수. 여기에 이제 슬픈 역사가 있죠. 가미가제가 등장합니다. 자살 특공대. 폭탄이 떨어지면 이 조종사들이 폭탄을 떨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끌고 간 이 비행기로
미 군함을 들이받게 되죠. 자살 특공대. 그러면서 군함을 격침시키는 이게 미드웨이 해전 1942년에 일어났던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아주 그 고급 인력인 이 파일럿들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이.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 파일럿들을 양성을 하는데 이들 실력이 부족했던 거죠. 아무리 해봐야 너무 이제 빠르게 이 교육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슬프게도 조선인들이 많이 징병을 통해서 이 가미가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은 참 나쁜 놈들입니다. 과달카날의 활주로도 조선인들이 지었고 이 가미가제에도 많은 조선인들을 태웠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일본의 목을 조우게 되는데 일본 본토를 공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오시마에서 온 편지, 이 영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알리는. 그래서 이 전쟁도 여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쪽 일본 최남단의 섬들부터 이제 아오시마와 오키나와까지 이제 미군이 쳐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이제 미군 폭격기들이 이제 도쿄 상공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완전히 뺏겨버린 거죠. 전쟁을 졌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일본의 이 군국주의자들은 끝내 항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미국은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저쪽 유럽. 사실은 이 맨하튼 프로젝트의 목표는 독일과 소련이 먼저 핵폭탄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걸 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죠. 그죠? 핵무기 원자 폭탄을 만드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영화가 최근에 나온 오펜하이머라는 이 양자 물리학자가 원자 물리학자가 주도를 해서 미국이 핵무기 원자 폭탄을 만들게 되는 빅보이였나요? 뭐 하여튼 그런 두 개의 원자 폭탄을 만들게 되는 내용들은 이 영화로 잘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맨하튼 프로젝트가 성공했는데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고 계속 가미가제를 동원한 결사항전을 벌이자 1945년 8월을 기점으로 원자폭탄 두 개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원폭으로 히로시마에서만 7만이 사망했고 나가사키에서는 5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이 오게 되죠. 일본이 이 두 방의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은 끝이 난다. 그래서 공식적인 항복문서 조의는 바로 미국의 미주리오 가판. 이게 뭐냐면 미주리오 가판에서 이루어졌는데 일본이 41년에 그 진주만 공습을 해서 격침됐던 그 군함을 다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태운 거죠. 그래갖고 항복 문서에 조인하게 되는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은 끝납니다. 자, 그 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메가더를 중심으로 한 미태평양 이 함대 총사령관이 미군정으로 일본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도 여기에 미군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쪽 북한은 38선이 그어지고 소련 군정이 들어오고 하여튼 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다른 영화나 책을 읽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태평양 전쟁이 끝이 났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하는 겸해서
자,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문장은 일본의 전후 세대 가 쓴 소설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뭐 전후 세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너무 유명한 작가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어른들은 혁명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장 어리석고 깨름직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우리는 그런 줄로만 믿었으나 패전 후 우리는 세상의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확신하련다. 이 문장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확신하련다. 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자, 이 문장 잘 분석해 보십시오. 자,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소년기와 유년기와 소년기, 청소년기를 보낸 이 일본인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전쟁을 주도했던 어른들, 자기 윗세대들을 비난하면서 자, 우리는 이제 혁명과 사랑에 나서야 된다.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설이 바로 사양이라는 소설입니다. 다자이 오사무. 다자이 오사무는 우리에게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 다자이 오사무는 일본에 이 사양이라는 작품을 내고 사양족이라는 그 청년들이 생겨날 만큼 히트를 치게 됩니다. 사양을 읽고 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과 혁명은 전쟁에 반대하고 새로운 인간 세상을 혁명으로 만들자. 일본의 근대적, 그러니까 군국주의가 아닌 근대적 민주주의 혁명에 나서는 세력들, 일본의 민주주의적 지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쟁 이후에 일본은 실패하죠. 전공투까지 갔지만 결국 일본의 좌파 세력들은 혁명 세력들은 다시 일본의 그 우파 세력들한테 진압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자민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지점은 이 세대들이 일본의 전쟁 세대, 자신의 윗세대들에 대한 비난. 뒤에 나오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죠. 오에 겐자부로 같은 그런 큰 작가들이 나와서 일본의 이 군국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만해는 원년의 풋볼 이런 작품들도 그런 작품들이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읽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따라오시면 일본 근대 문학이 일본의 문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흐름을 잘 쫓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명작이지만 한국인들한테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신 레드라인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했네요. 월요일마다 이제 새롭게 제가 주말을 좀 푹 쉬고 푹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푹 쉬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4편, 5편 막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제가 책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어서 지금 당장의 생각은 이렇게 일주일에 넷은 많다 쪽으로 좀 기울어져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버거울 것 같아 갖고 월수금 이렇게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계획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인생에서 꼭 읽어야 될 한 100권 이런 걸 선정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한 100권 정도를 읽어 나갈 생각입니다. 책을 선정해서 명작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가지고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어볼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게으른 사람이라서 책을 많이 안 읽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석을 앞두고 첫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책 읽는 토끼 TV 영화 태평양 전쟁에 대한 환상적인 영화 신 레드 라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